오늘 둘째 날 첫 번째 강의는 한국어 교실의 실제에 대하여 서울대 정승건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정승건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현재 그 강사로 활동 중이시고요.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전 미국 국방외국어대학교 한국어 조교수를 하셨고요. 위스콘신 대학교 한국어 플래그십 프로그램 부책임자 및 수석 교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또 코넬 대학교 한국어 전임 강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정승건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한국어 교실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어 교실 실제라고 하는데, 좀 더 이제 무겁게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ISF에서 교육을 하시는 교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고 있고,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험 조사를 바탕으로, 그분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면 좋을지,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한국어 교실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 7시 정도 되니까 좀 많이 좀 저녁 드시고 또는 저녁 드시기 전일 수도 있는데 좀 피곤하실 것 같긴 하지만 좀 딱딱한 내용으로 하게 되면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가 중간중간 질문도 좀 하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한, 뭐,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ISF에서 일단 수업을 미리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다들 처음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 처음이실 겁니다. 대형부 처음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이시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교사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어, 처음이시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교사들이 실제로 이제 수업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보조교사로 참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본교사로서 학생들과 또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영상 이 시작 도입부에 봤던 것처럼, 함께 활동하고 즐겁게 하면 좋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또 가르치고 학생이 필요하로 하는 부분에 대한 한국어 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커리큘럼을 그러면 내가 한 9주에서 10주, 뭐 짧으면 8주, 뭐 길면 한 10주 정도 되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내가 이끄는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구성할 수 있을지,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자연스럽게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에 이제 실제 서울대학교에서 수행된 ISF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의 선생님들이 어떤 고민들을 아마 이제 경험자 분들께서 실제로 가르치면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가능한 이제 오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수업을 좀 더 미리 이제 그런 고민들을 알고 그 고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수업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좀 격려를 하는 측면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IS 한국 교실이 등장한 배경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내에 굉장히 유학생들이 많아졌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각 대학과 좀 연계를 해서, 여러 또 지역에서 여러 대학과 연계해서 그 이제 유학원 학생들, 그리고 또 유학원 학생들의 어떤 좀 장기적으로는 선교의 목적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그런 봉사활동을 하시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서울대를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대로 예를 들면 서울대 내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또 한국어 교육의 수업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수업을 듣더라도 언어교육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언어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아무래도 서울대에 어떤 유학을 오거나 또는 뭐 교환학생을 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언어교육원과 동시에 수업을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언어교육원이 굉장히 집중 과정처럼 이렇게 학생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시간을 언어 교육에 그, 투자하지 않으면은 사실 거의 힘들 정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대학에서 수업을 유학을 온 학생들, 뭐 대학원생이 됐던 학부생이 됐던 그 학생들이 언어교육원의 수업까지 들으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나름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외국에 나와서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말로 하다 보니까 수업에서 자신의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위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이제 ISF를 찾아오는 목적도 가능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거나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 자신의 또 한국어 실력을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또 제가 ISF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토픽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 목적은 다양하지만 일단 제가 보는 이제 서울대 내에서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F 교사 구성의 현실을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첫 두 번째 이제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사분들을 보다 보면은 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제가 좀 많다고 느꼈는데, 개인적으로 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셨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볼 기회나 경험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물론, 그 교원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봉사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실제 경험이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본인들이 하시는 수업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성찰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해도 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학기 내에서는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또 각 지역의 ISF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워낙 또 개별적으로 바쁘시고 또 개별적으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 ISF에서 내가 하는 수업에 대한 충분한 이제 피드백을 받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참여 동기가 이제 봉사 의지가 있기도 하고 정말 순수한 봉사 또는 또 현장 경험을 뭔가 좀 이걸 통해서 축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또한 이걸 바탕으로 좀 뭔가 좀 다양한 어떤 진로를 탐색하시는 분들, 다양한 교사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또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어, 네, 서울대 사례를 보면 일단 교사 구성이 주교사와 보조교사로 보통 이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또 지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셔서 교사가 일단 주교사 한 명분만 있기도 하고 또는 주교사, 보조교사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세 명이기도 한데 대체적으로 두 명 또는 한 명으로 운영이 되고 학습자 수가 좀 다양합니다. 한 명에서부터 다섯 명까지. 그런데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학기를 진행하다 보면은 다섯 명까지 이제 운영하는 경우는 보통 한 세 명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교사 한 분이 수업을 운영하시는 경우는 학생과 이제 교사 한 분에 학생 한 명 또는 두 명, 많으면 세 명 정도가 되는 경우들을 가장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소규모 형태의 수업이 되겠죠. 소규모 형태의 수업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의 수업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럼에도 이제 기본 구조는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서울대 예로는
사랑의 한국어 시리즈를 기반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교사들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참여를 하시는 거니까 혹시 교재 없이 진행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는 교재 없이 뭔가 우리가 공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새로 오시는 교사분들에게 공유하고 그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렇게 하시면은 가장 사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쉬운 게 교재죠. 교재가 가장 있으면은 그러니까 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냥 교재 따라가시면 됩니다. 교재 따라가시다가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가 사실 가장 쉬운 거지만 사실 교재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보통 제가 보니까 8주에서 10주 수업이고 중간에 활동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 교재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교재만 봤을 때는 굉장히 중압감과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좀 더 조직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하신다라면 컨텐츠라든지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 가지고 새로 오는 교사분들에게 첫 번째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하면 충분하다라고 혹시 그렇게 운영하시는 곳이 있는지 그렇게 전달받은 곳이 있는지 있습니까? 지금 교수님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네, 상당수 부분들은 이제 네, 신임으로 음, 처음 이제 훈련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일부 분들이 이제 재교육이나 또 음, 추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다 네, 이제 처음 아직까지 현장에 투입이 안 안 되셨기 됐다고 때문에 전제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계속했던 문제 제기입니다. 현장은 있는데 가이드가 명확하고 적절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원 자격증 제도를 하신 분들만 하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같이 논의하면서 지금 댓글 주셨는데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교원 자격 제도는 물론 실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제한된 실습, 그러니까 충분히 한 학기의 수업을 해보면서 했던 부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수업 경험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원 자격증을 받으셨더라도 제한적인데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IS법 같은 곳은 굉장히 사실 비공식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도 대학원생 학생들, 물론 이제 어, 기독교라는 어떤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된다라면 ISF에 가서 한 학기 동안 봉사를 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습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대학원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하는 학생들이 교육을 전공함에도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자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ISF와 같이 어떤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한 학기 또는 뭐 그 이상 시간을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지도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교육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ISF에 물론 오늘 같은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고 어떤 방향을 이야기는 하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수시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교사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수업을 했다면은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업의 어떤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가이드라든지 또 멘토링하는 부분들은 사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ISF 교육에 참여하셨던
교사분들께서, 봉사자분들께서 항상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쉬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은, 교육 현장은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제 교사 교육의 설계 가이드는 좀 더 구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사실 현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건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이제 ISF에서 2025년 2학기 그리고 2026년 1학기에 운영된 한국어 수업 총 9차시입니다. 9차시의 과정 속에서 매 차시마다 교사분들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죠. 수업에 대한 성찰이 되는데 어떤 점이 잘 됐는지, 어떤 점이 아쉬운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아마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찰 기록입니다. 교사가 이제 자기가 내가 만족한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이 잘 됐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아쉬운지 그런 부분들의 성찰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라 이렇게 교사가 어떻게 인식이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이 함양이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본인들이 수업을 재구성해 나가시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실질적인 자료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차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시에서 2차시를 한번 선생님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갔습니다. 학생들을 만나겠죠. 근데 이게 딱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주제어를 끼워내면 긍정적 분위기입니다. 처음에 뭔가 다 서로 밝은 분위기에서 만나는데 근데 이제 불안도 공존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가서 환영을 하겠죠. 아무래도 봉사활동을 참여하시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학생들을 환영해주고 학생들의 어떤 고민들도 들어주고 싶고 학생들과 또 일단 충분한 어떤 라포를 형성하려고 하시는 분위기들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또 나름 뭐 스낵을 준비한든지 뭐 어떻게든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뭐 새신자반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뭔가 그렇게 새로운 분들을 환영할 때 어떤 그런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업 초반에 교사들이 또 학생들도 처음에 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도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긴장감이 있긴 하지만 와서 어떻게든지 좀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선생님들부터 굉장히 밝고 긍정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맞이해 주니까 학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히 자기 간단히 소개하고 뭔가 간단한 일상 대화들, 물론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좀 학습자의 라포가 빠르게 형성되고 그러니까 소규모 수업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교사 한 명에 학생들 한 두 명, 세 명, 네 명, 많으면 다섯 명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함께 묶여가지고 이야기도 하면서 스낵도 먹으면서 뭐 이렇게 활동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친밀감이 굉장히 강점으로 선생님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1차시, 2차시에서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보면은 교사들이 수업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구조적 어려움을 감지하는데요. 1차시, 2차시만 하더라도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이게 출석 인원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차시에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부분에 있냐면 두 번째, 학습자 간의 한국어 수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반에 배정이 되긴 했는데, 일단은 뭐 서울대 예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6개 수준의 반이 있습니다. 6개 수준의 반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반으로 들어갔는데, 그 반 내에서도 학습자의 수준의 차가 현격하게 나는 경우부터 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서 학습자의 어떤 조종이라든지 학습자를 또 다른 반으로 보낸다든지 그런데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교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긍정적인 라포가 형성이 되면은 어떻게든 이 학생을 자기가 이제 끌고 같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임감이 강하신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 그래도 내 반에 왔는데 내가 한번 끌고 가겠다. 생각보다 나중에 점점 힘들어집니다. 학습자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언어 교육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보다 수업 내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를 더 의미 있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학생과의 상호작용 중요하죠. 하지만 학생끼리의 상호작용 활동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성공적인 수업이라는 결과들을 많이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내에서 학생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때 그런 수업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피어 간의,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이끌어가는 수업이 교사가 학생 간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수업보다 더 긍정적이다라고 언어 교육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극대화되는 것은 수업 내에서 한 명이면 어쩔 수 없겠죠. 한 명이면 그냥 교사 학생과의 상호작용하는 수업밖에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최소 두 명 정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두 명끼리의 상호작용을 어떻게든지 활발하게 하는 수업이 훨씬 더 학습자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시, 2차부터 생기는 가장 불안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좋으시죠. 다만 다들 책임감을 가지시고 뭔가 라포가 형성이 되면 그 학생을 내가 챙기고 싶고 데려가고 싶고 부족하지만 내가 계속 격려하면서 끌고 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학생이 정말 만족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은 그 수업 내에 참여하는 학생들끼리의 1차시, 2차시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판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단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학습자가 실제 이제 운영에 있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할 때 학습자가 원하는 바, 학습자 요구 이런 것과 어긋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학습자는 단순하게 수업에 있는 문법이나 그런 표현들을 자꾸 반복하는 드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원한다기보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요. 제가 좀 하고 싶은 거, 제가 좀 부족한 것들을 수업 동에서 충분히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싶은데요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일단은 대부분의 ISF의 수업에서가 교재가 일단 있어야 되죠. 뭔가 교재가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를 준비하고 선생님들도 어떻게 할지를 이제 나름 준비해서 가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아주 학생의 또 니드와 필요가 조금 어긋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차시를 하다 보면은 초기 단계가 뭔가 수업이 어떤 즐겁고 물론 즐겁다라고 하지만 선생님들 다 집에 돌아가시면은 진짜 피곤하실걸요. 뭔가 에너지를 막 발산해서 일단 수업을 끌어가시니까 아마 1, 2차시 할 때 굉장히 좀 피곤하실긴 할 텐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수업은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로 운영이 되지만 이 방식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불안이 함께 존재하는 시기로 해석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주는 피드백과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시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약간 조정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재 중심 수업에 대한 이제 문제 인식을 약간 본격화하는데요. 제가 교재 중심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뭔가 교재 중심으로 충분하게 훈련이 되셨고, 그리고 교재를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전제하는 거는 아무래도 교재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문법 설명이라든지 한국어 표현 설명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사실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가장 좀 안 좋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선생님들이 자꾸 그 문법의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거의 제한된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학생은 뭔가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끝나는 경우가 가장 사실 안 좋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교재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재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좀과 실제 발화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을 많이 인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좀 더 자율적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재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교재에서 예를 들어서 여행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 토픽이 여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교재 내용에서 문법이라든지 표현에 집중하기보다 뭐 여행 어디 갔어? 뭐가 재밌었어? 그러면 거기 어떤 곳이야? 뭐 이런 자유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역할극.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여행을 갔으면은 뭐 여행 뭐 패키지를 예약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상품을 사고 싶다. 그럼 우리 역할극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그렇게 변형을 하는 거죠. 교재 일부를 좀 생략하는 건 당연히 이제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생략하거나 액티비티 활동 같은 거를 좀 변경을 하거나 그리고 아무래도 1대1 발화기회를 확대하는 거. 예를 들어 1대1 발화기회 확대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아까 지금 여행을 제가 하나를 얘기했으니까 한 친구가 여행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서 여행을 갈 만한 곳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을 때 다른 친구가 그걸 듣고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 서로가 대답하게 한다든지 교사가 이제 말하자면은 조종하는 역할을 하면서 학습자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다양한 교사들이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제 다음과 같은 한계가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참여도가 높은 학습자, 뭔가 여행을 좋아하는 학습자는 막 여행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교사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명이 있다고 합시다. 한 명이 한 8, 90%를 이야기하고 한 명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뭔가 교재도 있고 본인이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있죠. 배운 어떤 문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마치 상관없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뭔가 반복이나 이런 드릴 중심의 어떤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좀 지루해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딱딱하게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뭔가 이게 ISF가 원하는 아까 인트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자연스럽게, 뭔가 활발하게, 밝고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데 이게 드릴 중심이 되다 보면, 반복 연습이 되다 보면 마치 기계적으로 자꾸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인식들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거에 또 이걸 원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또 안 나옵니다. 그다음부터 또 이제 하다가 보면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제 오히려 정말 라포가 형성되고 뭔가 활발하게 활동이 되는 쪽에서 학습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참 이게 교사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계속 상황에 맞게 활동이 아닌 뭔가 내가 이거를 좀 단계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뭔가 주제를 잡되 뭔가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초반에 3차 시점에 나왔던 가장 많은 고민이었었고요. 4차 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2025년 2학기 기준이라서 서울대에서는 중간쯤에야 이제 김밥 활동을 했거든요. 김밥 만들기 활동. 근데 선생님들이 이 상황에서는 사실 부담이 없잖아요. 그냥 같이 함께 김밥 만들고 김밥 먹고 그런 체험학습 활동을 한 거니까. 아니면은 아까 영상에서도 뭐 어디 야외를 나가서 같이 체험학습을 활동을 한다든지 그 기회가 충분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수업에 대한 부담은 사실 좀 줄어듭니다.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충분히 학생과 래퍼를 형성하면서 또 뭔가 좀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딱 특별히 선생님들이 많은 피드백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뭐 이전 차시에 비해서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체험 중심 활동이다 보니까 본인이 뭐 특별히 뭔가 그 성찰을 했다기보다 그냥 같이 그냥 김밥 만들고 그렇게 참여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또 있죠. 왜냐하면은 단절이죠. 4차 시에 뭔가 중간에 이런 활동을 하면은 굉장히 또 단절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은 중간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참여도 또한 갑자기 이제 좀 중간쯤으로 가면 중간고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의 학생들도 뭔가 자기 일정과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5, 6차 시가 되면은 정말 소수 학습자 중심 수업이 약간 정착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학생들 참여하고 떨어져 나갈 학생들 떨어져 나가면서 뭔가 소수 학습자 중심이니까 좋은 점은 관리가 좀 더 쉬워지겠죠. 아무래도 소수 학습자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수업에서 나하고 상호작용이 좀 더 수월했던 의사소통이 조금 더 활발했던 그런 학습자들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화되는 관계라는 상황이라는 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도 한 5, 6차시 정도 되니까 수업 분위기 좀 편안해지고 상호작용도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학생의 관심사나 개인적 배경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간단한 게임도 하면서 앞에 했던 내용도 복습하고 자유대화 비중도 증가한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교사들이 이제 5, 6차식 정도 되면 이런 문제들은 제기하죠. 이제 결석률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학생들, 사실 우리가 ISF를 하는 것은 어떻게든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좀 약간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격려하자라는 의미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뭔가 여기서 결석을 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연락을 하지만 또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나름 그 부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도 받는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를 꾸준히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인식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후기 단계인데요. ISF 수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수업 정체성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인식을 하십니다. 뭐 많은 교사분들이 피드백을 남기진 않지만 어, 교재 중심이 약간 참여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재 중심, 워크북 중심으로 일단은 전달을 받고 수업을 하고 하려고 하지만 좀 이 굉장히 학생들의 집중도와 참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생활에 말하는 다양한 활동과 롤플레이, 이제 상황극이죠. 그리고 그 상황극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자들끼리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반응과 참여인데요. 사실 이 참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언어학, 언어 교육에서 요즘에 가장 키가 되는 핵심어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참여를 끌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 아이패드나 노트북 등을 활용한 자료 제시, 즉각적인 예문 탐색 이런 것들이 뭔가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 핸드아웃을 준비해 가면 좋겠지만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이나 아이패드, 뭐 노트북이라도 사용해서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많은 부분에서 문법 전달 중심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말하기와 상호작용 수업으로 많이 인식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사 부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ISF의 수업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 고민의 어떤 변화 흐름을 보게 되면 초반에는 이제 좀 분위기가 좋고 좀 운영 불안을 느끼지만 점차 이제 교수 방법과 수업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후기쯤에는 좀 교사 배경과 좀 상관없게 공통된 방향으로 수렴하는 부분들이 ISF 수업은 이제 학습자와 충분히 말하기와 상호작용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왜,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생각보다 지금 벌써 30분이라서 제 주어진 시간이 20분이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 예를 제가 제시하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튜터링 수업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튜럴이라는 거는 1대1, 1대2, 뭐 또 많으면 1대3 정도가 되겠죠. 그런 소규모 수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수업이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이겁니다. 상호작용과 말하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뭔가 내가 그냥 수업에서 놀다가 그냥 학생들하고 그냥 즐겁게만 얘기하다가 시간을 보낸 것 같고 내가 뭔가 체계적으로 이 학생들을 가르친 것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런 튜러링 수업의 어떤 방향과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부분에 좀 틀을 제가 제시를 이게 뭐죠? 네,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어, 네, 지금 화면이 저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죠? 지금 뭐,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말 그렇게 보여요. 네, 지금 다 지웠었네요. 네. 어,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파란색 밑에 했던 부분은 놀튼의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투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언어 교육이나 언어 교육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학자인데, 언어를 이제 사실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 공동체 참여하기 위한 투자, 이게 정말 ISF하고 저는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ISF가 지향하는, 사실 언어교육원이라든지 언어교육 학습을 하는 곳은 이렇게 보는 부분이 약하겠죠. 왜냐하면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하고 성공적으로 점수를 받아야 되고 급수를 높여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놀튼의 기본 개념은 그 언어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학습자들이 ISF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이 한국어라는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그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교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놀튼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교육적 함의가 이 파란색 마지막 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은 학습자의 참여와 언어 사용을 촉진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목적의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습자가 이걸 외웠는지, 이 단어를 외웠는지, 이 문법을 외웠는지, 이걸 정확하게 쓰는지, 이거를 평가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참여를 독려하는 기관인 거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 거죠. 그렇다면 놀튼이 말하는 교육적 함의가 충분히 전달이 되는 거죠. 어떻게든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학습자를 참여하게 하고 학습자의 언어 사용을 촉진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ISF가 지향하는 가장 교육적 목표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음, 교육 내용도 사실 이와 같은 커리큘럼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선생님들에게 참고 사항으로 물론 교재가 있으면 좋죠. 교재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좀 더 그것을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학습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 학습자 자신이 중심이 되게 하는 방법은 가장 세 가지 키가 있습니다. 학습자의 전공, 학습자의 학습 배경,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로 이런 공부들을 하고 뭐 한국어 왜 하는지 그리고 학습자의 취미와 관심사,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가장 이걸 중심으로 학습자의 목적에 맞게 커리큘럼 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학생 중심 커리큘럼 구성 실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전공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물론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라든지 취미, 관심사 등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교사가 할 역할은 그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자의 레벨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있는지, 간단한 상호작용만 할 수 있는지, 단어 말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지, 아니면은 충분히 말할 수 있는지, 학습자 수준을 점검할 수 있고, 어디에서 어떤 얘기하고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충분한 목적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차시부터 교사가 해야 될 것은 학습자가 어느까지 할 수 있고 어디에서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의 커리큘럼을 학습자 맞춤형으로 어떻게 구성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은 공통 주제 틀은 모든 학습자에게만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전공이나 직업, 가족이나 일상, 취미나 여가, 그리고 관심 있는 주제. 그래서 뭐 나의 전공에 대해서 현재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사실 수준에 따라 완전 달라지겠죠. 달라질 테지만 이와 같이 일단은 기본적인 틀을 잡아 놓는다면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제가 이거를 그냥 사실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 배경이 다 있고 실제로 액트풀이라는 국제적인 평가 기관에서 말하기 수준을 점검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주제들입니다. 주제어들이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고 언어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주제라고 보는 부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주제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수준에 따른 발화 확장 방식인데요. 주제는 같아요. 그런데 발화의 깊이는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아까 주제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액트풀에서 말한다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들을 말씀드렸고 취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초급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문장 중심의 대화가 될 수 있는데요. 야, 뭐 좋아해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급 학습자 뭐 좋아해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따 사실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여기 이렇게 핸드폰이나 AI 기능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못 알아듣죠?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베트남 학습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베트남어로 번역해 주는 거 괜찮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대학원에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학습자를 지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목표 언어를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그냥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쨌든 간에 한국어를 한다가 많이 그 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020년대 후반 특히나 코로나 시대들을 정하면서 트랜스랭귀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세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참여하게 해야 되는 거. 학습자가 자기가 여기서 대학을 왔으면 다 수준이 되겠죠. 유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학습자가 한국어를 못할 뿐이지 말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최근에는 그래서 AI라든지 이런 툴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게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처음에 이제 학습자가 예를 들어 베트남 학생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뭐 좋아해요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그걸 보고 이 폰을 사용해서 AI를 통해서 해주면 학습자가 그러면 뭔가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한국어로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국어로 모르면 축구. 아, 그러면 축구 좋아해요? 네, 축구. 뭐 또 뭐 음식은 뭐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취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초급 수준이라면은 그냥 간단한 문장이건 아니라 거의 단어 수준의 대화가 되더라도 이와 같은 질문과 응답 중심의 짧은 발화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똑같은 것을 물어보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주제가 또 취미예요. 중급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중급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단락 수준의 설명을 시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스캐폴딩이라고 해서 학습자가 단어 수준, 그러니까 문장 수준에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교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연결해서 의미 있는 단락 단위로 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장 단위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왜 좋아해요? 왜 좋아하게 됐어요? 그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축구 좋아하면 축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뭐 왜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렇게 조금 더 학생이 그 대답을 확장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지도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급 학습자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범위가 넓어지겠죠.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묘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취미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주는지, 취미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왜 그 취미가 특별히 의미가 있고 그 취미를 가진다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고급 학습자에게는 그런 가치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수업의 난이도는 교재로, 사실 교재가 딱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서울대 사랑의 한국어만 보더라도 3급과 4급이라고 하는데 3급과 4급이 이제 문법에 대한 설명과 그 문법을 마치, 그냥 문법 그러면 3급에 나오는 문법이 3급의 수준의 문법이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업의 난이도는 사실 교재는 참고로 하되 학습자가 발화를 어느 정도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발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날의 목표 문법이 있다라면 그 목표 문법만이라도 하나라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하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목표 문법 하나, 뭐 여러 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개를 하더라도 그 한두 개를 통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고 그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 ISF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긴데요. 제가 그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AI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가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게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발 좀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ISF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학생이 문법을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무 길어져요. 그냥 같이 AI 찾아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가장 적절한 예시를 들려줘.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뭐, 문장을 보여줘. 다들 선생님들 AI가 뭐 핸드폰에, 제미나이든 GPT든지 있으면 되니까요. 요즘에 구글도 잘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찾아보고, 같이 학습자들에게 보고, 네가 이해했어라고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그럼 네가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줘봐. 네. 뭐 설명하기 충분한 능력이 안 되면 그러면 뭐 예시, example sentence라든지 뭐 그런 거 한번 네가 한번 이해한 걸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줄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실 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자가 같이 찾아보고 학습자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교사가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고 학습자에게 어떤 완벽한 사람으로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저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학습자의 어쨌든 간에 참여와 발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래서 학습자 발화를 이제 지속시키기 위한 이제 발판으로 사용한다라는 데서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으면 뭐 좋아해요를 질문했는데 진짜 뭐 좋아해요를 못 알아듣는 학습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5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이제 학습자가 그러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요즘 AI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함께 참여하게 하면서 학습자의 발화를 유도하는 것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커리큘럼 확장 가능성입니다. 예시입니다. 네, 이건 진짜 예시입니다. 8주를 만약에 한 주 한 주를 다 의미 있게 한다고 하면, 1주차에서 나의 전공, 뭐, 내가 그러니까 학습자가 뭔 전공을 하는지, 현재 하는 일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죠. 뭐, 2주차라고 하면, 하루 일과 어떻게 지내는지, 생활 패턴은 어떻게 지내는지, 뭐, 일요일은 뭐 하는지, 월요일은 뭐 하는지, 한 주 동안에는 주로 어떤 시간에 뭐 하는지,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죠. 정말 수준이 높은 고급 학습자라고 하겠습니다. 고급 학습자에게는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학습자와 비교 대조를 하면서 본인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발표를 하게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자기 가족에 대해서 뭐 소개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인간관계, 친구 관계라든지 어떤 친구가 좋은지,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네. 4주차 같은 경우에는 뭐 취미와 이거 제가 지금 1, 2, 3, 4, 5, 6, 7, 8이 뭔가 위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하는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편하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아이디어입니다. 8개를 다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주차 처음에 탐색하는 시간이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지,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다루지도 못할 수 있고, 때로는 너무 한 주가 빨라서 그냥 다른 주에 있는 거를 같이 엮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네, 어떻게 하든지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취미와 여가가 될 수 있을 거고, 설명이 길어지니까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한국 생활 경험, 특히나 좀 어려운 학생들 많죠. 최근에 어려운 것도 많지만, 근데 즐거운 경험들도 많습니다. 좋았던 거, 싫었던 거, 힘들었던 거, 처음 받았던 문화 충격, 아니면 지금 즐기는 문화적인 재미, 뭐 여러 가지들이 많겠죠. 그리고 꼭 문화생활이 아니더라도 자기 삶 속에서 가장 도전이 되었던 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7주차, 8주차는 가장 마지막이니까 특히나 이제 가장 의미 있었던 주제들을 좀 심화하고 학습자가 발표를 하게 한다든지, 학습자가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자료를 준비해서 선생님한테 가르쳐 주는 수업을 만든다든지,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건, 자기가 자기 나라의 문화가 있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보다 학생들이 케이팝을 더 잘 알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한테 케이팝을 소개하기 위해 자기가 뭔가 그런 걸 만들어 올 수도 있는 거죠. 뭔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주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여와 네, 의사소통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조직해보고 말해보고 하는 경험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커리큘럼을 확장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입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 네. 교사는 결국 문법 설명자라고 보시기보다 학습자를 이제 도와주고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학습자의 참여를 이제 한 페이지가 더 있군요. 그러니까 발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상호작용 흐름 유지하는 조력자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신다라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언어교육원에서는 이렇지가 않죠. 언어교육원의 목적이 있고 가르쳐야 되는 게 있고 평가가 있고 학생의 레벨의 승급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성격의 기관에서는 ISF의 목적에 맞게 교육의 어떤 방향에 맞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더 염두에 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주된 목적 자체가 문법 학습 자체라기보다 의사소통, 말하기 영역, 그리고 모호화자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학습자들이. 얼마나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신다라면 그것이 학습자들이 설령 문법 하나를 기억 못 하더라도 그런 용기와 힘이 자신의 수업이나 그런 전공 수업에서 좀더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50분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